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국가 전산망이 멈춰선 지 나흘째 첫 평일을 맞아 민원 현장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각종 등본과 증명서를 발급하는 정부24 시스템과 무인 민원 발급기가 차례로 복구되면서 민원 대란은 피했지만 곳곳에서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민원 업무를 시작한 주민센터가 아침부터 한껏 분주합니다.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첫 평일을 맞아 비상근무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혹시 민원이 발생을 하거나 그런 걸 사례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동 주민센터 민원팀 직원들이 아침 7시부터 출근을 해가지고 새벽부터 전국의 민원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시스템을 점검하고 불가능한 민원 업무를 정리해 곳곳에 안내문을 부착하며 업무 폭주에 대비했습니다. 주말 사이 민원 셧다운 사태를 겪은 시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가까운 구청과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복구가 지연되며 창구마다 대기줄이 늘어섰고 출근 전 필요한 서류를 떼러 서둘렀지만 업무를 마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원래 목적이 확정 일자가 제일 컸는데 그건 아직 복구가 안 됐다 그래서 이 차량 번호가 바뀌어서 등록하러 왔어요. 오늘 전산 때 만든다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아침에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다행히 오전에 각종 등본과 증명서를 발급하는 정부24 서비스가 정상화됐고 무인 민원 발급기도 차츰 복구되면서 우려했던 민원 대란은 피했습니다. 경찰의 범칙금, 과태료 납부와 운전면허 관련 업무도 대부분 재개됐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좀 피해를 좀 덜 느끼긴 했는데 제 앞쪽에 업무 보시던 분은 좀 피해를 보신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일부 서비스는 여전히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신원 확인과 부동산, 세금 등 민원별 대체 창구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시스템 곳곳에 접속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복지, 교육 분야 등에서 정상화되는 시스템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 관련 핵심 시스템인 행복이음, 복지로에서부터 교육 관련 시스템들도 상당수가 복구됐지만 일부는 복구까지 긴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복지 관련 시스템 복구가 속도를 내고 있죠? 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복지 관련 온라인 시스템 다수가 멈춰 긴급하게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복지 관련 핵심 시스템들의 정상화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각종 복지 사이트를 국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가 이용 가능해진 데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시설 종사자들이 이용하는 전산망인 희망이음과 행복이음도 조금 전 정상화가 됐습니다. 또 노인 맞춤형 돌봄 시스템,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스템 등도 차례로 복구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하늘장사 정보 시스템처럼 화재 과정에서 관련 설비가 전소된 경우입니다. 이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네, 교육이나 노동 관련 시스템의 복구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교육 분야에서는 전국 학교들이 행정과 재정 업무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나이스, K-에듀파인 시스템이 화재 이후 접속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말이 지나면서 각 학교가 혼란을 겪지 않을까 우려가 컸는데요. 교육부는 현재 두 시스템 모두 정상 접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 관련 시스템들도 고용24,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부가 고지 시스템 등 주요 시스템들이 일부 연계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다만 근로기준 산업안전 사건 신고 시스템이 멈춰 있어서 업무 일체를 수기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사건 접수나 관련 서류 제출은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장애 때문에 불편을 겪은 곳, 동사무소나 구청뿐만이 아닙니다. 화장장에서는 예약 서류를 팩스로 받았고 면허시험장에서는 국제면허증 발급이 안 돼서 발길을 돌리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인천가족공원 화장장 사무실에 팩스가 들어옵니다. 전국 화장장 예약을 담당하는 이 하늘장사정보 시스템 사이트가 멈추면서 예약을 팩스로 받는 겁니다. 수기로 관리하면서 유가족 분들한테 화장 예약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을 좀 시켜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유가족들은 실시간으로 예약 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데다 주민등록 초본 등 관련 서류를 따로 발급받아와야 하는 불편함도 겪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그 인천시민 같은 경우는 각 구청이나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발품 팔아서 이제 발급받아와야만이 이게 확인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시민 불편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한때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낸 사실이 확인한 뒤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전산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가까운 은평 경찰서로 가야 됩니다. 발급이 안 된대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시험장에서 발급은 해주지만 휴대전화에 설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증 단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추후에 복구가 완료되면 어플 설치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은 걱정이 앞섭니다. 엄마 괜찮겠어? 글쎄 한번 해봐야지, 연습을 좀 해서. 나이 든 사람들은 좀 힘들죠. 차례로 관련 서비스가 복구되며 대란은 막았지만 초유의 국가전산망 중단 사태에 민원 현장 곳곳에서 시민 불편이 계속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국토부는 PC와 모바일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내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래 신고를 하려면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 지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증권가에서도 비대면 증권 계좌 개설 등 일부 서비스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화재로 주민등록증 전산 확인이 중단되면서 이를 통한 비대면 계좌 개설을 비롯해 OTP 발급, 온라인 계좌 비밀번호 재등록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나 모바일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체 인증 수단을 활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정자원 화재로 멈췄던 우체국 우편 서비스가 오늘 오전 재개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부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6월 이루어진 시스템 개선 이전에 과거 설비를 재가동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오전 9시부터 우편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착불소포나 안심소포, 신선식품소포 등 일부 서비스 제공은 어렵고 시스템 안정화 때까지는 일부 지역의 배달 지연도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자원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감식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소방당국, 국과수와 화재 현상을 찾아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견한 배터리 6개를 확보해서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불이 난 5층 전산실에서 발견된 장비 등을 국과수로 보내서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국정자원 화재로 모두 불에 탄 96개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데 4주 정도 걸릴 거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화재에 직접 영향을 받은 96개 시스템은 대구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에 설치 예정으로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재해복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화재 등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지난해 4월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보면 2022년 말 기준 국정자원이 관리하는 51개 기관 1,428개 업무 시스템 가운데 92.6%는 재해복구 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1에서 2등급으로 분류된 중요 시스템 126개로 조사 대상을 좁혀도 40.5%는 재해복구 체계 미구축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장애와 관련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라고 김민석 총리에게 지시했습니다. 총리실은 이 대통령이 김 총리에게 같은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 점검과 근본적 대책을 만들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보통신 관련 기반 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장단기 대책 마련 등 근본적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황금 연휴를 앞두고 벌어진 전산망 마비를 두고 정치권의 내탓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관리 소홀을 질타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불편을 겪게 된 국민에 사과하며 일단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발 방지책 마련에 야당도 머리를 맞대자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피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발 방지 대책에 대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돕겠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선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습니다.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2023년 전산망 마비에도 대책 마련에 손 놓은 전임 정부인 윤석열 정권 탓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전산망 이중화를 위해 예산 251억 원이 올라왔지만 정부가 새로운 서비스를 이유로 10억 원대로 감액 편성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24년 8월경에 행안부가 갑자기 이제 그 예산을 사용치 않고 16억만 남는데요. 새로운 형태로 이중화 작업을 해보겠다, 통합해서. 국민의힘은 포퓰리즘과 입법 독주를 고리로 반격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민생 쿠폰을 찍어내느라 수십조 원을 쓰는 바람에 정작 국가 안전에 쓸 돈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겁니다. 국가 재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기 집권을 위한 제도 추진에만 몰두한다는 날선 비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에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대처가 잘 이뤄졌다는 여당의 자평엔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의 재난 문자 발송이 가장 늦었다며 초동 대응 부실도 문제 삼았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2년 전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때 이상민 전 장관을 몰아세웠던 것처럼 윤호중 장관을 경질하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전 정부 탓, 야당 탓, 남의 탓 하지 말고 내 탓이오라 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서 책임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화재 관련 현안 질의를 합니다. 연휴 기간 밥상에 오를 책임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전망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회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 이동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며 김 비서관이 보직과 관계없이 규정대로 국회가 결정하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후임 총무비서관은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맡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기존 제1부속실장이었던 김남준 실장을 대변인으로 발령하고 강유정 대변인과 함께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보직을 이동하기로 결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감사 출석과는 무관한 인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은 그림자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게 두려운 거냐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대통령실 인사에 대한 여야 반응 정리해 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국정감사에 소환시키지 않기 위해 보직을 변경했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 야당의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가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의 모든 실권은 김 비서관에게 있다는 말이 나올 만큼 권한이 막강하다며 국정감사 출석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림자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거냐며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감춰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역시 사법부 수장은 국회로 불러내려 하면서 정작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할 행정부 실세는 온갖 방법으로 보호하는 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니라고 가세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한다고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을 통보했지만 민주당은 지도부 회의를 거쳐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서 민주당의 유감을 표하고 청문회 당위성을 말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질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애초 민주당은 오늘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전산망 마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추석 이후로 이 날짜를 미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 통보에 대해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하냐며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냈다고 엄포를 놨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판사는 무오류의 신입니까? 판사는 밥 안 먹습니까? 이슬만 먹고 삽니까? 얼토당토하는 개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 출석해 진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애꿎은 조 대법원장을 쫓아내려 할 시간에 국민 기만 수준의 한미 협상이나 신경 쓰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또 애초 진실 따위 필요 없이 정치 공세용으로 추진한 청문회였다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독재 체제를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미애 법사위 독재 체제가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 보아도 되는 더 많은 총극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지난 목요일에 시작한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 벌써 닷새째에 접어들었군요. 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에 이어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4개 쟁점 법안 중 마지막인 국회 증언감정법이 본회의에 상정됐죠. 이 증감법은 국회 특위활동 기간이 종료되면 법제사법위원장이 위증죄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고발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부여했던 원안이 수정된 건데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보다 우위에 있다는 얘기다. 또 더 센 추미애법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발했습니다. 국회의장실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걸로 파악이 됐는데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다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증감법까지 표결 처리되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또 방통위 폐지법, 국회법 개정안까지 모두 4개의 쟁점 법안 처리가 끝납니다. 다만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까지 헌법 소원을 예고한 만큼 여지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로 국회 본회의는 종료되지만 민생 법안이 산적한 만큼 당장 이번 주 목요일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큰데요. 민주당은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법안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 않으면 입법 공백이 생긴다며 본회의를 서둘러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나머지 60여 개 민생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이어지는 의사 일정도 순탄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 폐지에 참담하다는 심정을 내부 직원들에게 밝혔습니다. 지휘부 책임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부 반발은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검찰청 폐지 법안과 관련해 최근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노 대행은 먼저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에 대해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구성원들의 허탈감과 억울함에 대해 면목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앞으로 내부 의견을 취합해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면서 수사관들의 불안도 논의 과정에 담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부를 다독이는 메시지인데 지휘부 책임론이 거론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주 사의를 밝힌 차우동 부장검사는 아무도 책임진다는 사람이 없다면서 지휘부에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주말 사이 현직 검사장도 공개적으로 수뇌부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창원지검장을 지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내부망에 검찰 해체와 대검 차장, 수뇌부, 책임까지 4개 주제어를 뽑아 글을 올렸습니다. 지휘부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노만석 대행을 직격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또 일선 검사장들의 대응이 없는 걸 꼬집으며 사실상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보직에 오른 인사들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북부지검 최인상 부장검사까지 사의를 밝히면서 검사들의 이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카카오톡 업데이트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편 호소가 계속된 가운데 카카오가 기존 친구 목록을 카카오톡 친구 탭 첫 화면으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PD형 게시물은 별도의 소식 메뉴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는 업데이트에 대한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올해 4분기에 이런 친구 탭 개선 방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긴 추석 연휴에 3,200만 명이 대이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향으로 가는 귀성길은 지난 추석보다 더 붐빌 전망이지만 귀경길은 긴 연휴에 차량이 분산되면서 덜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황금 추석 연휴 동안 3,218만 명이 민족 대이동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때보다 8.2%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 기간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이 여행을 계획 중으로 약 90%가 국내, 10%가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특히 추석 당일인 다음 달 6일에 가장 많은 93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승용차 667만 대가 도로로 몰리면서 추석 연휴 가운데 가장 붐빌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다음 달 5일이 가장 막힐 전망입니다. 이날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8시간 10분, 광주까지는 6시간 반, 강릉까지는 4시간 5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반대로 서울로 가는 귀경길은 추석 당일이 가장 혼잡할 전망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9시간 50분, 광주에서는 8시간 20분, 강릉에서는 6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추석과 비교하면 귀성길은 더 밀리지만 귀경길은 덜 밀리는 셈입니다. 올해 추석은 연휴가 길고 귀경기간도 여유가 있어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의 경우도 이용객 분산으로 작년보다 2.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티맵 모빌리티는 추석 당일에 늦은 귀성과 이른 귀경, 역귀성과 역귀경 등이 몰리면서 정오쯤 정체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후 귀경길 정체는 다음 달 8일 오후부터 평소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추석을 전후로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또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고속도로 270여 개 구간을 집중 관리하고 공항은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국장을 최대 1시간 일찍 열 계획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준비는 미흡해서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1위입니다. 통계청의 고령층 통계 내용을 이승은 기자가 전합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투입으로 점점 풀리는 소비 심리. 하지만 고령층의 소비 여력은 좋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각종 연금을 합쳐도 평균 70만 원이 안 되고 자산은 부동산의 80% 이상 편중돼 있습니다. 큰 돈을 못 버니까 그걸 병원비에 보충을 해야 돼. 나이 제한이 많기 때문에 나이 때는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일자리가 좀 많았으면 좋죠.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 4천 명,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한국은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 50% 이하 비중은 한 해 전보다 0.1%포인트 늘어 지난해 39.8%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에도 우리나라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33개국 중 1위였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하다 보니 65세 이상부터 70대까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의 비중은 57.6%였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고령자도 35.5%로 전체 인구 평균 40.1%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65세부터 노인으로 분류되지만 일하는 고령자와 기대 수명이 늘다 보니 고령자 스스로 체감하는 노인의 기준은 평균 71.6세였습니다. 하루 생활시간 구성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보면 일하는 시간과 운동하는 시간, 외모관리 시간이 늘었고 특히 ICT 이용 시간은 3배 늘었습니다. 수면 시간과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줄었습니다. 여생에 대한 결단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이혼이 준 가운데서도 65세 이상의 이혼은 남녀가 10% 안팎으로 늘어
전체 이혼에서 65세 이상 남자가 차지한 비중은 11.8%, 여자는 7.3%였습니다. 또 고령자의 84%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원치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한강버스 운항 중단과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과했습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 대책 브리핑이 끝날 무렵 한강버스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때 가족과 함께 한강버스를 탈 계획을 세운 시민들이 계실 텐데 운행을 못해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내일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 기일에서 언론사 촬영과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특검이 기소한 첫 재판과 보석신문을 위해 2달여 만에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엔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12차례 연속 불출석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 출석한 뒤 현기증과 구토 증세가 이어져 대응이 어렵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석방 여부가 걸린 보석신문 때문에 당일 재판도 참석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형사소송 규칙에 따르면 결과가 이번 주 안에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재판부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한때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혐의 첫 재판도 중계됩니다. 법원이 내란 특검 중계 요청과 언론사의 촬영 신청을 허가한 건데 지난주 윤 전 대통령 재판 때처럼 언론사에서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 찍을 수 있고 법정에서 오고 가는 내용은 추후 법원이 촬영본을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하더라도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 부분은 상급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계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CCTV 영상엔 한 전 총리가 주머니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꺼내는 모습이 담긴 거로 전해져 어떤 공방이 오갈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국정자원,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 여파가 지금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네 탓이다, 서로 남 탓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일단 정치권이 네 탓, 남 탓을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라고 국민들께 사죄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 책임지는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또 책임자로서의 모습에 적합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께 송구하고 또 국민의 불안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는 점을 먼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자꾸만 이 부분을 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정치적인 공세를 펴면 펼수록 국민의힘의 자책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들어온 지 100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아직 넉 달이 되지 않은 이 정부인데 사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이재명 정부에게 돌리는 것만큼 사실 논리 모순이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를 탓을 할수록 사실 오히려 국민의힘에게는 자책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특히 그렇다면 뭐 2년 전에 있었던 국가 전상만 장애도 있었고 2022년에는 뭐 카톡 먹통 사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뭐 3년 전에 또는 2년 동안 무엇을 했나라고 묻는다면 국민의힘이 그것을 대답을 해야 될 입장인 것이지 사실 그 뭐 2년 전의 상황, 3년 전의 상황에서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이재명 정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엄히 호통치는 것은 사실 국민들 들으시기에는 상당히 논리 모순이라고 보입니다. 네. 잠시 먼저 들어온 속보 처리하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가 볼 텐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건 자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언행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 개인 의견을 SNS에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 공정성 의심살 언행을 유의해달라고 서신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저희 이야기 나눠보죠.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 정부의 직무유기다. 그리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또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윤석열 정부 초기의 모습,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지적했던 모습을 이제는 민주당 정권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했을 때 나라빚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나라빚이 많아졌고, 그리고 뭐 코로나 사태까지도 겹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실망을 하실 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초기고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죄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 전 정부 탓을 하지 말라,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라고는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뒤에 이야기들을 보았을 때는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지금 정권 초기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으로서는 억울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이것이 그동안은 민주당에서 이야기했었던 책임지는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뭐 사고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조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감사원에서도 뭐 1년 전에 이미 지적을 한 바가 있고, 그리고 이 배터리들도 이미 뭐 쓸 수 있는 기한이 한 1년 정도 지났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좀 중간에 다 걸쳐져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이 보였었던 태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부터 이미 본인들이 정권을 잡은 것 마냥 저희 국민의힘 그리고 남아있는 장관들이 업무를 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관세 협상이 당장의 그 목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덕수 전 국무총리라든지 최상무 경제부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노력하는 모습들, 미국에 가는 모습들을 보였을 때도 민주당에서 모든 이 정국에 대해서는 다음 정권에서 하도록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갑작스럽게 치러졌던 대선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준비가 덜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들이 그동안에 해왔었던 발언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전 정권에 대해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대통령의 발언은 굉장히 아쉽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정치권에서 2년 전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공방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또 2023년 행정망 마비 사태 당시의 녹취 연달아 듣고 오겠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중 운영 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되는데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게 놀랍습니다. 당연히 비용을 들여서라도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예측 가능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대비책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 여당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뭔가 남 탓을 합니다.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일하라고 준 권한인데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신데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합니다. 네, 사과와 함께 2년 전 발생했던 이 전산망 장애를 언급을 하면서 2년이 지나도록 이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한 게 아닌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건데 전 정부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뭐 전 정부를 겨냥하고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에 주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서두에 국민들께 송구하다라고 사죄를 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전 정부 탓을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일어난 이런 전산과 관련된 이
그 지금 비상 사태에 대해서 과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것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뭐 행안부 장관을 경질해라, 뭐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정치 공세를 하지만 사실 저는 이런 정치 공세가 상당히 공허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본인들 정부일 때는 하지 않았던 일을 이제 100일 지난 정부가 왜 안 했느냐라고 엄히 소리 높여 꾸짖는 모습인데 이게 과연 국민들 보시기에 사실 적합한 모습인지 이것이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의문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왜 민주당이 전 정부 탓을 하냐라고 하지만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실 본인들이 3년 동안 안 한 것을 지금 100일 지난 정부에게 꾸짖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사실상 국민의힘에게 오히려 자책골이 될 거라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드려야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대한 논평도 나왔죠? 그렇죠. 대통령이 뭐 송구하다는 메시지는 나왔습니다만 행안부 장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상황 수습이 먼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전 정권 탓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화재가 나고 지금처럼 이렇게 대규모 정보가 마비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은 결국에는 전문가들이 짚기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처리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전혀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통감하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메시지가 먼저 나왔다면 저희 야당이 지금처럼 날선 반응들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국회에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상황들은 결국에는 풀기 위해서는 저희 야당도 잘해야겠습니다만 여당이 야당을 대화 파트너로서 일단 인정을 해주고 함께하는 모습들, 포용하는 모습들을 먼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모습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이번 상황은 어쨌든 언제 해결이 될지도 지금으로서는 미궁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가장 빠르게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뭐 특별법이라든지 무엇이든지 국회에서 해야만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정쟁화되고 있는 것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당에게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서 야당에게 손을 내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대한민국의 먹통 사태야말로 특검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글쎄요, 주진우 의원이 이제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결국에는 또 수사의 마인드 또는 검사의 마인드로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공세를 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글쎄요, 이 부분이 뭐 특검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별로 동의는 안 하실 것 같지만 만약에 정말로 특검이 도입된다라고 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정전부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안 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게 되지 않을까요? 사실 지난 3년간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수사할 거리가 많을지 아니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100일이 조금 지난 이 시간이 수사할 거리가 많은지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대로 판단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연히 국민의힘과 야당으로서 협치할 부분들을 협치해야 된다 저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회 내에서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가 국회 내에서 협치를 하는 부분은 각자가 서로 파트너로서 협치에 사실 그런 당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야당이 그저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거대 여당으로부터 무언가 협치를 바라고 또는 먼저 손을 내밀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국회 내에서는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민생회복 쿠폰 그 13조 원을 안 하고 여기에 우선 돈을 투입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먼저 해야지 전 정부에서 안 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졸렬하다고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주 4.5일 근무를 얘기하다가 이제 와서 공무원에게 밤샘 복구를 지시하는 거는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그렇죠. 지금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에 해왔던 이야기와 좀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재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난 상황에 있어서 오히려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보는 거죠. 뭐 민생회복 소비 쿠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과거에 뭐 광주에서도 색깔이 다르게 나가서 공무원들이 밤샘 스티커 작업을 했다라는 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 아마도 이준석 의원은 뭐 본인 스스로도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이렇게 뭐 포퓰리즘적인 현금 살포가 아니라 이렇게 정말로 중요한 국가 데이터에 있어서 먼저 쓰여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여당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예산을 좀 확장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뭐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뭐 빌려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확장하겠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지금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녹록지가 않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실상 국민들께서는 조금 더 아껴 쓰고,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가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무용론이랄까요? 이런 부분과도 연결이 되어서 정권에게는 좀 많이 뼈아픈 지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요? 국회 국정감사 출석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 이동한다는 소식이 오늘 오후에 들어왔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일단 지금 대통령실이 인사 개편이 조금 있었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것은 대변인의 김남주 실장을 이제 대변인으로 같이 가면서 투톱 체제가 지금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 실장으로 다시 발령이 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나 이런 디지털 소통 부분도 강화를 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이 국민 소통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인사 개편을 한 것으로 봐야겠는데요. 아무래도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자리가 잡혔고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좀 추가적인 부분들을 보완하는 내용의 개편이 있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좀 주목되고 또 그동안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던 분이 이제 김현지 총무비서관인데, 지금 1부속실로 실장으로 가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좀 국감에 나오지 않기 위해 뭐 인사 이동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지만, 그런 건 억측에 불과한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이 김현지 실장도 국회에서 결정을 하면 당연히 국감에 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인사이동이나 보직과는 관계없이 국회 결정 하에서 당연히 뭐 출석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면 국회가 국감 출석을 결정할 것으로 보십니까? 민주당에서 안 하겠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바를 보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왜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불필요한 인사이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갑작스럽게 지금 국감에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동안에 국감에 30년 동안 총무비서관은 늘 출석을 했었는데 제1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나오지 않는 자리로 갑작스럽게 체인지가 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지금 상황은요, 어떻게 보면은 김현지 비서관의 일을 눈덩이처럼 불리는 것이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관행처럼 그냥 출석을 했으면은 실상 저희 국민의힘이라든지 국민들께서도 저 사람이 30년 동안 대통령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뭐 총무비서관으로서의 업무 이외에 물어볼 것이라고는 왜 지난번 그 강선우 장관 후보자 낙마 과정에서 인사비서관도 아닌 총무비서관이 관여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온 것이냐, 이게 사실이냐, 이 정도의 질문만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도 무시하고 나오지 않겠다, 그리고 인사이동까지 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김현지가 뭐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국회에서는 대법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총무비서관은 안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비서실장이 대신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대법원장 위에 총무비서관이 있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들도 한간에서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김현지 비서관도 뭐 국회에서 결정하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관행대로 나오는 것이 맞고, 이번에 나와서서 본인이 할 이야기 다 하고서는 들어가면 앞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국회에 나오게 되면은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 민주당에서는 이게 대통령 흠집내기 목적이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민주당은 국회에 부를까요? 어떻게 할까요? 사실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야당에서는 계속 오히려 민주당이 김현지 실장을 지금 나오지 않도록 하면서 논란을 키운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하지만 사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얼마나 여야 간의 신뢰가 훼손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출석하는 것 관례이고 관행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국회를 관례대로 관행대로 하기에는 사실상 야당에서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을 불러서 어떤 것을 질문하게 될지가 사실 예상 가능한 수준이었거든요. 뭐 총무비서관으로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보다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사실상 뭐 비서이지만 실세로서 활동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정치적인 공격을 일삼을 것 아닌가라는 의심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쟁의 장으로 총무비서관을 불러서 이런 정쟁을 또 다시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에서 민주당이 그 부분을 좀 고려했던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총무비서관이 나가야 된다라는 의견도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인사이동이 돼서 1부속실장이 되긴 했지만 본인이 국회가 결정하면 나오겠다라고도 입장을 밝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회 결정 없이도 나가겠다 이런 말을 하면 또 그것만으로도 또 논란이 되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국회가 결정하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낸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국회에서도 관련돼서 아마 또 대대로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연을 맺어왔고 그리고 이 대통령의 그림자 측근으로 불릴 정도인데 어떤 인물인지 많은 분들이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보직 이동이 결정되기 전에 이동 가능성이 언급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숨기기로 정할 것 같다. 자리 바꾸기 잔기술을 부리지 말고 출석시켜라. 이렇게 또 요구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김현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 되기 전부터 성남에서 뭐 시민사회단체를 하면서 그때부터 인연을 맺어왔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실상 뭐 학교라든지 많은 것들이 좀 미궁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본인이 국감에 나와서 본인과 뭐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동안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뭐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은 저는 국감에서 대답 못할 일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지 비서관이 워낙 뭐 베일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보도가 나온 것은 이분의 재산 신고 내역이 언론에 좀 크게 보도가 됐었어요. 그동안에 아는 건 없었는데 이번에 재산 신고는 했더라.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대장동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은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대장동 의혹으로 대통령이 지금 형사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혹시라도 불리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국민들께서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형태로 관행을 넘어선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의혹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그냥 원래대로 나와서 본인이 할 이야기를 선설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내일 또 국회에서 관심을 끄는 일이 있죠.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지금 또 시끌시끌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밝힌 의견서 내용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글쎄요, 뭐 사법 독립 때문에 나오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주요한 골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뭐 근거 법률이라든지 헌법이라든지 이제 이런 조항들을 또 조목조목 제시하긴 했는데요. 결국 사법권의 독립, 사법의 독립을 침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오지 못하겠다라는 것인데 저는 뭐 일정 부분 존중하는 부분은 사법권의 독립이라든지 재판의 독립도 헌법상 보장되어야 되는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부르짖기 위해서는 전제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지금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고 국민들께서 왜 지난 5월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그렇게 빨리 처리했어야 했는지 묻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도 저는 대답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는 결국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그런 의심을 갖게 될 것이고 이런 의심 속에서
대해서는 사실 진정한 사법권의 독립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법부의 어떤 독립을 흔들고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자초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결자 해제 측면에서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 나와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심을 씻어드릴 필요도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만연히 사법부의 독립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불출석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는 아직까지도 사법부의 독립보다는 국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사법부가 너무 좀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아쉬움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라 의견서를 낸 것 자체도 굉장히 오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5월에 제출했던 거와 내용이 좀 똑같다던데 이 사유서랑 의견서랑 뭐가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름만 바꾼 것인데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불출석 사유를 이야기할 만한 위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출석의 그 대상자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헌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법부의 수장을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부른다는 것은 그럼 다음번에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도 국회에서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은 상권분립의 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관련 법에 따르면은 국회에서는 진행 중인,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분명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그 5월의 파기환송심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에 있었고 지금도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계속 중입니다. 중간 정지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재판은 계속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기 위해 지금 민주당 측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려는 것이 아니냐. 지금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과한 압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을 넘어선 사법부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결국에는 지도부와 별다른 상의 없이 먼저 진행을 했다는 것이 또 보도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자기 정치를 하면서 어쨌든 국회의 관행이라든지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려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이 지금은 조금은 속도 조절을 하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만 사법개혁이든 검찰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 빠진 조희대 청문회인데 내일 그러면 청문회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 같고요. 출석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아마 청문회장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리고 과연 이 사법부의 신뢰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위원들의 성토장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계속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흔든 것이 사실 사법부가 자초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위원들이 좀 지적을 할 것 같고요.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지금 야당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합니다. 헌법상의 중요한 가치라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법부가 성역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국민들께서 의심을 갖고 의혹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대답을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주기현 판사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감찰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결과가 아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는 왜 법원에서는 사법부의 독립만 강조를 하고 본인들의 향한 국민들의 의심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는지 이 부분을 아쉬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거다.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그런데 오늘 전현희 의원이 당 차원에서 탄핵은 검토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그었더라고요. 그렇죠.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있어서 완급 조절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내란특별재판부라고 이제 박찬대 의원이 발의했던 안 이후에 내란 전담재판부라고 해서 또 다른 법안이 발의가 됐었어요. 그때까지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결국에는 원내대표가 속도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또 이야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들의 눈치를 너무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민주당이 여당으로서도 정무적으로 굉장히 실패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당장 내일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언론에서 전혀 다루고 있지를 않아요.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을 하고 이런 뭐 외교적인 성과들이 나름대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 서포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야가 대치하는 국면을 여당이 자초하면서 대통령이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전혀 알 수도 없게 만든 것이거든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뭐 민주당에서는 내일 정도에는 사법부 개혁 관련 법안들도 이야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 5년 안에 뭐 20명 정도의 법관을 증원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법관평가제도라는 것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법관평가제도는 외부에 있는 그 뭐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판사들을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100% 객관적인 단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판사들은 결국에는 본인의 판결로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런 형태로 계속 사법부를 압박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줬던 판사들은 100점 만점이고 대법원에서 이렇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관들 이런 판사들은 다 빵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민들께서는 그런 걸 묻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여튼 지금 민주당의 모습들은 너무 나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린 내용인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문정 동부지검장에게 서신을 발송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개인 의견을 SNS에 게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법무부가 밝혔거든요. 국회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검사 인사에 대해 인사 참사라고 언급한 것, 그리고 특정 검사들을 검찰개혁 오적이라고 표현한 것, 그리고 동부지검장 부임 관련해서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면서 포장지로 이용된 거 아니냐? 이런 걸 SNS에 썼다는 거. 이거 자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법무부에서 밝힌 입장이 상당히 상세하게 조목조목 그동안 이문정 검사장의 어떤 행보나 또 메시지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문정 검사장에 대해서는 뭐 여와 야가 평가가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이문정 검사장이 검찰 조직 내부에서 일관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왔다라는 것만큼은 저는 평가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들이 추진 중이고 이미 이제 일부는 정부 조직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이제 검찰청은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부분이 왔거든요. 그리고 물론 1년 동안의 유예 기간 동안에 뭐 구체적으로 뭐 보안 수사권의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게 되었지만 사실 이제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지금 수순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검찰 개혁을 지금 추진해 나가는 중에서 일선 검찰 조직에서는 또 당연히 반발도 있고 또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문정 검사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지적을 좀 한 것 아닌가라고 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부연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뭐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검사들 징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징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국민들께서 처음에 생각나는 게 바로 이문정 검사장인 거예요. 이분은 과거에서부터 이번에 검사장이 될 때까지 꾸준하게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들을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하든 그리고 SNS를 통해서 많이들 해왔던 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적을 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은 반면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에게도 조용히 해달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어쨌든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고 그리고 이 동안에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이것으로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수장으로서 입단속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짧게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2%로 지난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하면서 3주 연속 하락했고요. 부정평가 응답자가 44.1%로 지난주 대비 0.5%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43.4%로 0.9%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38.3%로 0.3%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양당 지지율의 격차가 지난주 5.6%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소폭 줄면서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실 지지율이나 여론조사라는 것이 뭐 여론조사 하나하나를 두고 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그럼에도 국민들의 민심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참고하고 또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비슷한 범위 내에 있긴 있지만 소폭 지금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정부로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확고한 기준이 있는 것이거든요. 국익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또 국익을 중심으로 놓고 실용주의 외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아마 이재명 정부를 믿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신다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은 협상을 해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 차원의 지지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또 소폭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뭐 지금 대법원장 청문회라든지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엮여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지율, 뭐 여론조사 당연히 중요한 척도이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척도는 내란을 종식하고 내란을 척결해야 된다. 이것도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이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또 흔들림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강전 대변인 논평도 들어볼까요? 네, 1%포인트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 이게 뭐 숫자보다는 경향성을 중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3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실에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난주에는 또 10만 원씩 소비 쿠폰을 나눠주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내후 외환이죠.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관세가 제대로 처리가 전혀 되지 않고 비자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야당과 여당과의 관계가 이게 정말 경색 국면이 풀릴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경색을 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여당 측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어쨌든 내후를 먼저 줄인 다음에 외환에 대해서 저희 야당도 지난번에 한미 의원 연맹 소속 의원들이 먼저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미국에 가서 미국 인사들과 만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다각도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보다도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러한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쉽고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어쨌든 이러한 민심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조금 더 깊게 받아들인 다음에 어떠한 모습들이 정말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것인가 그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비사업 기간을 1년 더 줄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는데 강남 3구를 포함한 한강벨트에 화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정부 규제에도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서울시가 공급 속도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속 통합기획 시즌2로 핵심 키워드는 민간 주도와 한강벨트입니다. 우선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각종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구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를 생략해 심의 기간을 2달 줄이고 사업 시행 인가 과정에서 부서 간 이견이 생기면 서울시가 직접 조율에 나서 협의 기간을 2달 단축합니다. 또 세입자에게도 이주 비용을 보상해 갈등을 줄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합니다. 이 같은 조치로 1년을 더 단축해 정비 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12년으로 대폭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물량의 64% 남짓을 한강벨트에 집중하기로 했는데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서초와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에만 7만 5천 가구를 공급합니다. 결국 핵심은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서울의 핵심지에서 얼마나 공급이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물량이 풀리면 실질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뜩이나 수요가 몰리는 한강벨트에 공급이 집중되면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면서도 공급 부족 전망이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인 만큼 공급 확대가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비밀번호나 지문, 얼굴 같은 생체 정보 인증으로 돈을 지급하는 간편 지급 서비스 이용이 올 상반기 하루 평균 1조 원이 넘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간편 지급 서비스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3,370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7% 증가했습니다. 이용액 또한 1조 464억 원으로 11.4% 늘었습니다. 일평균 이용객이 1조 원을 넘어선 건 처음입니다. 서울 지역의 대다수 교촌치킨 가맹점이 배달 앱으로 판매하는 치킨 가격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촌치킨은 서울 지역 교촌치킨 가맹점주가 지난 19일부터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에서 판매하는 허니콤보와 레드콤보, 간장콤보, 반반 콤보 가격을 2,000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허니콤보 가격은 23,000원에서 2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내일도 가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대체로 구름만 간간히 지나는 가운데 서울 낮 기온이 25도, 대전 24도, 광주와 대구 26도까지 오르는 등 낮 동안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 크게 벌어지겠고 서쪽 내륙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또 경기 내륙과 영서, 충청 북부와 경북 남부 내륙에는 낮부터 저녁 사이 약하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도 대체로 맑겠지만 목요일 밤에 전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추석 연휴의 첫날이자 개천절인 금요일에는 영동부와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산망 화재 여파로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가 막히면서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 업무도 시스템이 점차 복구됐지만 비대면 채널에서 주민등록증 사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청 부동산 정보과. 한산한 평소 오전과 달리 창구에서 업무 보는 민원인들이 보입니다. 부동산 매매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없게 되자 직접 구청을 찾은 공인중개사들입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주말 내내 전산망 먹통에 시달리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때 반드시 내야 하는 서류 발급이 급해 구청으로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계약일과 잔금일 차이가 잔금일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이게 먹통이 되면 필증이 못 받기 때문에 미리 하러 온 겁니다. 건축물 대장처럼 부동산 거래 때 확인해야 할 서류들은 정부이사 복구로 일부 온라인 열람이 다시 가능해졌지만 주말 사이 계약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 서류가 그 기본적인 서류인데 안 들어가면 좀 불편하죠. 그 차후에 발행하기로 했던 그 내용까지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많이 불편한 상황은 맞겠죠. 은행에선 비대면 채널에서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안 돼 일부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창구에선 전화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도 가능해 외선에서 큰 혼란이 빚어지진 않았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본인 확인은 현재 전산 시스템에서는 안 되지만 1382 행정안전부 음성 진위 확인 서비스 또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업무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창구가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한때 일부 대출 상품은 취급이 중단되고 고객이 실물 서류 이미지를 직접 업로드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컸지만 대부분 정상화됐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로 중단됐던 우체국 금융과 우편 서비스가 대부분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신선식품 배송 신청 접수가 중단되는가 하면은 지난주에 보낸 소포의 배송 조회도 제한되는 등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우체국 창구는 20여 년 전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접수증에 받는 사람의 주소를 펜으로 꾹꾹 눌러 쓰고 현금으로 산 종이 상자에 우표를 붙여 접수합니다. 우체국이 지난 6월 말부터 사용한 정부 클라우드망이 국가정보 자원 관련 화재로 먹통이 되면서 무인 접수 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우체국 전산 시스템 전체가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3개월 이내 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주신 거만 그거는 일단 갖고 계시다가
우체국은 여기에 더해 배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인이 돈을 내는 착불 소포와 귀중품을 다루는 안심 소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냉장, 냉동이 필요한 신선식품의 경우 배송이 지연되면 상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신규 접수가 제한됐습니다. 우체국 쇼핑을 통한 선물 세트 배송 등도 중단되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이나 이런 걸 보내는 해마다 했기 때문에 주소를 가지고 한 80개를 하는데 하려고 하면 접수가 안 된다고 그래서. 지난주까지의 배송 정보 조회 기능이 먹통이 되고 SMS 문자 안내 역시 차질을 빚으면서 내가 보낸 수포가 어디까지 갔고 언제쯤 도착할지 알 수 없는 깜깜이 배송이 됐습니다. 또 위탁 판매 상품인 우표와 소포 상자의 경우 카드나 송금 대신 현금 결제만 가능한데 사전 안내가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박스를 현금으로 구매해야 된다고 하는데 요즘에 현금 거의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전혀 이게 정보가 안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까지 또 갔다 오고. 오전부터 편지와 소포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급한 우편도 붙이지 못할까 마음 졸였던 사람들은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늦게 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마른 거니까. 올직은 좀 걱정하고 왔는데 그래도 와가지고 물건을 받아주니까 저희는 고맙지요. 우체국은 지연된 배송 처리를 마무리하는 대로 모든 우편 서비스를 재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고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법제처는 국정자원 화재로 대국민 정보 시스템이 중단됨에 따라 임시 문서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법제처 대표 이메일과 유선 전화로 각종 문서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법 예고 관련 국민 의견은 법제처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판을 임시로 구축해 접수합니다. 국정자원 화재로 차질을 빚었던 병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정상화됐습니다. 병무청은 정부24 시스템 복구가 완료되면서 병적증명서도 기존처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중단 기간의 병적증명서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통한 현장 발급만 가능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원인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흘째 합동 감식이 진행됐고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견된 배터리 가운데 일부가 안정화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감식반원들이 경찰 통제선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수조 안에 있던 배터리를 밖으로 꺼내 전기가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전선 등 증거물도 수집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감식이 사흘째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20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편성한 데 이어 서울경찰청 리튬전지 전담부서에 과학수사요원 3명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경찰이 확보한 배터리팩은 모두 6개. 이 가운데 일부가 안정화돼 앞서 전산실에서 발견된 작업 장비 등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작업자 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친 뒤 발화 지점과 화재 경위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전산실 내부 CCTV를 확보해 화재 당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발화 지점을 직접 비추고 있는 건 아니어서 배터리에서 불꽃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는 국과수 정밀 감정이 나온 뒤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쪽 비추는 지금 CCTV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합동 감식을 통해서 그쪽에 발화부 지점의 연소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밀 감정하고. 앞서 경찰은 작업자들이 전원을 끈 뒤 40분이 지나 불이 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 전 작업 상황이 담긴 CCTV 영상도 추가로 확보해 작업자들이 작업 지침을 잘 지켰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추후에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한 지 나흘째지만 복구 작업은 아직 더디기만 합니다. 이번 화재로 완전히 타버린 96개 시스템은 대구로 옮겨서 복구하기로 했는데 한 달은 걸릴 것으로 예상돼서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합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서비스 중단 나흘째이자 화재 발생 이후 첫 근무일. 정부 전산망 목통 사태에 재난대책의 수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화재로 셧다운된 정부의 온라인 업무 시스템은 모두 647개. 정부는 우선 화재 영향이 적은 전산실 시스템부터 재가동 중인데 생각처럼 빨리 정상화되진 않고 있습니다. 불이 난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은 분진 청소 뒤 재가동할 예정인데 서버 장비 등이 정전기와 물에 취약해서 전문 업체를 불러 작업하는 데만 1, 2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복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불에 타버린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옮겨 복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서비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의 안전디딤돌 등 1등급 주요 시스템 4개를 포함해 2등급 10개, 3등급 31개 등이 대상입니다. 대구센터는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민간 기반 시설을 바로 활용할 수 있고 무정전 전원장치, UPS실과 배터리실이 격벽으로 분리돼 화재 확산을 차단하는 설계가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정상화까지 4주는 걸린다는 점이 관건입니다.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구센터 입주 기업의 협조하에 최대한으로 일정을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장애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는 방문이나 우편 접수 등 오프라인 대체 수단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당장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인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국정자원이 화재 등 재난 대비 체계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국정자원의 노후 장비 교체가 시급하다며 개선하지 않으면 대규모 전산 장애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감사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석 달 동안 진행된 감사 결과 국가 전산망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이때도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감사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국정자원이 관리하는 51개 기관 1,400여 개 업무 시스템 가운데 92.6%는 재해 복구 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용자 수나 파급력에 따라 중요도가 1에서 2등급으로 분류된 126개 시스템으로 대상을 좁혀도 40.5%가 미구축 상태에 있었습니다. 1에서 2등급 시스템의 경우 재해 복구 체계 구축과 서버 다중화가 필수 조건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이런 상태라면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정자원은 예산을 확보해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문제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서버까지 갖춰져 있는 DR 시스템이 있고 스토리지만 갖춰져 있는 시스템도 있고 또 서버까지 구비되어 있는 그 업무는 1등급 업무 중에서 일부들만 구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었고. 감사원은 2년 전 네트워크 장비 불량으로 촉발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감사 결과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국정자원 전산 장비 3만 6천여 대 가운데 34%인 1만 2천여 대가 교체 대상인 노후 장비로 나타났다며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이번 국정자원 화재뿐 아니라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전기자전거나 스쿠터 등 여러 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배터리 화재가 2,4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숨졌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추정은 돼요. 전동 스쿠터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이라고 추정은 됩니다. 2차적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역시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를 빚은 경기도 성남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소방청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발생한 배터리 화재는 2,400여 건에 달합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7명, 부상자는 125명이었고 재산 피해는 1,300억 원이 넘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전기적 요인이 1,300여 건으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주로 열폭주 현상 때문에 발생합니다. 배터리 내부 온도가 짧은 시간에 최대 1000도까지 치솟는 현상을 뜻합니다. 한 번 불이 나면 끄기 어려운 특징도 있습니다. 미세하게 균열이 생기면서 양극과 음극이 만나게 되면 저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높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고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충전과 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열이나 외부 충격, 부품 노후 등으로 화재 위험은 더 커집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안전을 강화하고 원인 규명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최계성입니다. 학생들을 동의도 없이 행사에 동원하며 공연을 시켜온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 학교는 음주가 곁들여진 행사에서까지 학생에게 공연을 시켰고 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학생 동의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BBC와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공동으로 제작해 지난해 방영한 아이돌 프로그램의 한 장면입니다. 외국 가수들의 주변으로 다수 학생이 둘러싼 채 공연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흥겨운 콘서트의 한 장면 같지만 모두 억지로 동원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학교 1, 2학년 학생 전원은 교사들 지시에 따라 수업에도 참석하지 못한 채 촬영에 응해야 했습니다.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도중에 학교 전체에 울리는 방송으로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체육관으로 내려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필요하신 분들이 보면서 대놓고 뛰고 소리 지르면서 환호해라. 같은 해 학생들은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행사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동원돼 공연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공연장 주변 부스에서는 참가자들이 소주와 맥주를 마시며 술판을 벌이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 2018년에도 비슷한 학생 동원 문제가 불거져 언론 보도에 오르내렸고 서울시 교육청 조사에서 지적을 받았지만 문제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육청 측이 조사에 들어가자 뒤늦게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동의서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예술고등학교인 만큼 교사의 지도 아래 무대를 만들어가는 과정 모두 수업의 일종이라며 경험을 쌓게 해주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장에게 학생들을 상대로 각종 공연 출연에 대한 사전 설명과 동의는 물론 학습권 보장 계획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기독교 행사 참여를 강요당했다는 학생들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특정 종교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새벽에 초등학생을 유인해 끌고 가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대 남성 A씨는 어제 새벽 3시쯤 군산시 소룡동 주택가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같이 놀자며 끌고 가려 한 혐의가 있습니다. B양은 곧바로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1시간 뒤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에 심심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전북 부안군 백산면 논에 미군 제2보병사단 소속 아파치 헬기 한 대가 비상 착륙했습니다. 헬기에는 조종사 등 2명이 탑승해 있었고 모두 대피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군은 이 헬기가 군산 공군기지 인근에서 정기 훈련 비행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업황 부진으로 어려움이 컸던 면세점을 포함해 관광업계는 모처럼의 중국 특수를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중국인들의 관광 패턴이 바뀌면서 기대만큼 효과가 클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가득 태운 버스가 서울 시내 면세점으로 들어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첫날, 1,700여 명의 단체 관광객이 면세점을 찾았습니다. 这里的人生是比较好的，我们国内的应该没那么好。 중국인 3명 이상이 함께 방문할 경우 적용되는 15일간의 무비자 제도가 내년 6월까지 이어지면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한알령과 코로나의 영향으로 2021년 17만 명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460만 명으로 회복세를 보이다가 올해 7월까지 313만 명이 방한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이어지는 중국 최대 명절 국경절과 맞물려 정부는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더 한국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환율과 중국 관광객 감소로 영업이익이 줄어 위기설까지 나왔던 면세점은 모처럼 중국 특수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 1만 명 이상 저희 쪽으로 입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통관광업계는 맞춤형 할인 행사와 중국에서 널리 쓰이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중국 단체 관광객을 겨냥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기대감은 크지만 중국 관광객의 소비 패턴이 과거와 크게 달라져 실제로 기대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면세점의 고급 제품이 중심이 아니라 실속 중심의 쇼핑을 할 것이다. 구매 금액도 한 7분의 1 정도로 감소된 것이 최근의 추세이기 때문에 무비자 입국이 본격화하면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씀씀이가 예전 같지 않은 만큼 이들의 귀환이 유통 관광 산업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지난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내일 예정된 한덕수 전 총리의 첫 공판 기일에서 언론사 촬영과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특검이 기소한 첫 재판과 보석신문을 위해 2달여 만에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엔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12차례 연속 불출석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 출석한 뒤 현기증과 구토 증세가 이어져 대응이 어렵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석방 여부가 걸린 보석신문 때문에 당일 재판도 참석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형사소송 규칙에 따르면 결과가 이번 주 안에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재판부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한때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혐의 첫 재판도 중계됩니다. 법원이 내란 특검 중계 요청과 언론사의 촬영 신청을 허가한 건데 지난주 윤 전 대통령 재판 때처럼 언론사에서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 찍을 수 있고 법정에서 오고 가는 내용은 추후 법원이 촬영본을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하더라도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 부분은 상급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계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CCTV 영상엔 한 전 총리가 주머니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꺼내는 모습이 담긴 거로 전해져 어떤 공방이 오갈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구속된 한 학자 총재를 구속 이후 2번째로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 총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과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 등을 받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원모 전 비서관 아내 신모 씨는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나토 순방 당시에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전 조사를 마친 신 씨는 당시에 어떻게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호주 대사 의혹과 관련해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대사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했는지 묻는 취재진들 질문에 조사 잘 받겠다고 말한 뒤에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이 논의되던 때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조 전 원장은 이 전 장관의 도피를 도운 혐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엽니다. 8월 도쿄 회담 이후 한 달여 만에 두 정상이 또 만나는 건데 대통령실은 셔틀 외교의 정착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강지론 기자입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가 한국을 찾습니다.
캐나다와 도쿄에 이어 세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개최되는 겁니다. 양자 회담을 위해 방한한 일본 총리가 서울 이외 도시에 가는 건 21년 만입니다. 2004년 7월에 고이즈미 총리가 제주도를 방문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21년 만의 일입니다. 부산에서 만난 두 정상은 양국 공통의 숙제인 지방 활성화와 저출생, 고령화 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인공지능 AI와 수소 등 미래 산업 협력 확대 방안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예정입니다.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세부안을 놓고 한미가 줄다리기를 벌이는 상황에서 일본 측의 관세 협상 경험 또한 공유될 것으로 보입니다. 격변하는 지정학적인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한일이 함께 고민하고 대통령실은 이시바 총리의 이번 답방은 한일 간 셔틀 외교의 정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수시로 만나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논의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론 실무 방문이지만 환영과 친교 행사 등에 더 신경 쓰는 이유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퇴임을 앞둔 이시바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일본 정계 중진 의원으로서 한일 관계 발전에 역할을 해줄 거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가 개봉 첫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관객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26일부터 어제까지 60만 명이 극장을 찾아 누적 관객 수는 107만 명입니다. 제가 사라지는 대로 바로 주말 사이 비가 내리고 가을이 한층 완연해졌습니다. 네, 바깥에서 활동하기 참 좋은 시기인데요. 내일도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아침 공기는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서울 17도, 광주와 대구 16도로 예상됩니다. 낮에는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 25도, 대전 24도, 광주와 대구 26도 예상됩니다. 내일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는데요. 다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내륙과 충청 내륙, 전북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경기 내륙과 영서, 충청 북부와 경북 남부 지역에는 낮 한때 소나기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목요일 밤에 전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개천절에는 영동부와 충청 이남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고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 기능이 떨어지고 몸 안에 진액이 마르면서 질병에 걸리기 쉬워지는데요. 이럴 때는 대추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추는 폐 기운을 보강하고 수분과 진액을 보충해 가을 보양식으로도 불리는데요. 감기로 인해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기침이 심할 때 그리고 불면증이 있을 때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틈틈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이혜민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